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랑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좀 직관적인 설명을 했었습니다. 디비전 모델이 일단 언스퍼바이즈 러닝이고 포워드 프로세스가 있고 백워드 프로세스가 있다. 그래서 포워드 프로세스는 약간 순서가 약간 뒤집혀서 헷갈릴 수 있는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프로세스가 되겠죠. 그래서 원래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계속 더해갖고 지난번에 시판에서 설명한 것처럼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야 될 점은 각 타임 스텝별로 노이즈를 더하는데 그 노이즈를 한 번 더하고 더한 노이즈를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걸 잘 저장을 해요. 잘 저장을 해놓고 그 노이즈를 타겟으로 해서 그라운드 트루스로 해서 그 노이즈를 리제너레이션하는 딥뉴럴 네트워크를 만들 예정입니다. 왜 그게 필요한지 좀 이따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음에 그 어떤 특정 노이즈를 또 우리가 샘플을 해서 원래 우리가 항상 그 스탠다드 노멀 가우시안이라고 했죠. 다시 또 그 원래 이미지를 복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버스하는 과정은 뭐 말 그대로 포워드하는 과정에 뭐 약간 역함수는 아니지만 인버스 오퍼레이션하고 약간 비슷한 절대 역함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디터미스틱한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랜덤 샘플링을 합니다. 랜덤 샘플링을 한다는 얘기는 랜덤 펑션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펑션의 개념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죠. 인버스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왔던 과정을 다시 복원하는 과정으로 노력을 할 거고 약간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각 타임 스텝별로 노이즈들을 더했는데 그 타임 스텝별 노이즈를 다시 복원할 방법이 있다면 이그젝트리 복원은 안 됩니다. 근데 비슷하게 복원을 방법이 있다면 그 복원된 노이즈를 여기서부터 계속 빼나가면 왜냐하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올 때는 계속 더해왔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빼나가면 원래 이미지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겠죠. 그런 희망을 가지고 프로세싱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어떻게 보면 요 각각의 타임 스텝 x0, x1, 뭐 x1, x2, 뭐 xt-1, xt 요 각각의 타임 스텝들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리버스 프로세스를 보면 각 타임 스텝에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에서 xt가 z 역할을 하고 xt-1이 x 역할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노이즈를 하나 샘플링해서 디코더를 통과시키면 오리지널 이미지가 나왔죠. 근데 베리에이션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멋있는데 실제로 성능이 잘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그 이유는 너무나 단순한 디스트리뷰션에서 너무 복잡한 디스트리뷰션에 원 스텝이라고 하기 때문에 애초에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려고 했기 때문에 성능이 안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디퓨전 모델은 그러면 그게 그 원 스텝에 가려는 게 불가능한 되게 근본적인 이유였다면 여러 스텝으로 가자라고 발상의 전환을 한 거죠. 놀랍게도 여러 스텝으로 갔더니 정말로 잘 제너레이션이 되더라라는 실험적으로 있다가 샘플 사진들을 보여주겠지만은 그래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를 여기 라지 T라는 타임 스텝 보통 한 1000 정도 타임 스텝을 거칩니다.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구조를 그냥 1000번 반복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해도 사실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약간 뭐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서 굉장히 유사한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수식으로 얘기하면 Q가 포워드 프로세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 그리고 이 포워드 프로세스는 지난번에 직관적으로 설명을 했듯이 각 픽셀별로 앰플리튜드를 각 스텝마다 한 번씩 조금씩 스퀴즈를 시킵니다. 1보다 작은 숫자로. 그리고 1보다 작은 숫자가 요 1-베타의 스퀘어루트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정한 스케줄로 베타 t라는 어떤 베리언스로 계속 노이즈를, 가우시안 노이즈를 더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각 픽셀별로 앰플리튜드는 계속 줄고 노이즈는 1000번 정도 더하니까 1000번 정도 지나고 나면 노이즈뿐이 안 살아남고, 그래서 완전히 가우시안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첫 번째를 예시 들면 처음에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시작을 했다가 노이즈를 계속 주면은 그 도넛 모양이 다 그 앰플리튜드가 거의 안 보이기 시작하면서 여기 보면 이제 전체 픽셀에 가우시안 노이즈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이 보인다는 얘기죠. 한 세 가지 다른 그 출발점 이미지별로, 이게 이제 포워드 프로세스고, 다시 이거를 리버스하는 과정이라고, 거꾸로 다시 돌아오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얘기고, 구체적인 알고리즘 위에 있는데 그걸 좀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워드 프로세스는 그냥 일종의 정해진 룰대로 하면 됩니다. 이거는 뭔가 딥러닝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계속 노이즈만 더해주는 그런 가우시안, 어떤 특정 이미지를 가우시안으로 1000스텝 동안 만들기 위한 정해진 룰대로 가는 과정이다. 여기는 딥러닝이 전혀 상관을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노이즈에서 이미지를 돌아갈 때 아무래도 복잡하죠. 복잡하기 때문에 딥러닝을 쓰자는 얘기고, 그때 이제 각 스텝별로 가우시안 분포를 활용하는데, 아까 그 각 픽셀별로 앰플리튜드를 계속 1보다 작은 숫자로 곱한다 그랬죠. 거의 1000번을 곱하면 거의 제로가 되버리죠. 거의 사라졌던 정보인데, 그걸 조금씩 키워가야겠죠. 앰플리튜드 정보를. 키워가는 정보를 평균, 그래서 U로 보고, 그 다음에 각 스텝별로 또 노이즈가 더해지는데, 이거는 그냥 코릴레이션이 없는 어떤 노이즈를 베타 t하고 관련있는 어떤 정해진 계산할 수 있는,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양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된 결과를 잠깐 주목을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 포워드 프로세스의 과정이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그림 한번 다시 그릴까요? 이게 앰플리튜드고, 어느 특정 픽셀의 앰플리튜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형식이. 그래서 어떤 특정 픽셀 하나에 픽셀이 갖는 어떤 분포가 임의의 이런 분포였는데, 그거를 다음 타임 스텝에서는 살짝 폭을 줄인다고 해야겠죠. 폭을 줄이고, 폭을 줄인다고 평균 값을 줄인다고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평균 값을 1보다 작은 숫자로 줄여주니까 계속 왼쪽으로 이 원점으로 계속 진행이 되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폭이 줄면서 이 분포 자체의 폭도 같이 줄겠죠. 전체를 스케일링 다운하니까. 그리고 노이즈가 더해집니다. 여기에 노이즈가 가우시안 노이즈가 살짝 더해지니까 약간 블러하게 되면서 폭이 줄고, 그 다음 스텝에서는 폭이 더 줄면서 블러링 되면서 줄고, 가다가 한 X1 정도 되면 노이즈가
노이즈가 계속 들어가서 거의 가우시안에 가까운 이런 형태로 계속 크기는 줄면서 오히려 이제 노이즈에 의한 이런 상대적인 베리언스 분포는 커지는 이런 분포가 되겠고, 최종적으로는 XT 가면 거의 스탠다드 가우시안에 가깝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포워드 프로세스의 기본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걸 수식으로 그냥 표현한 겁니다. 각 스텝별로 일보다 작은 숫자, 원래 그 이미지에 일보다 작은 숫자를 곱해서 앰플리튜드를 줄여주죠. 그리고 노이즈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만큼 곱해서 더해주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 베타 t는 트레이너블하게 정해도 되고, 뭐 일반적으로는 그냥 리니어 스케일로 조금씩 커지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0의 마이너스 5승에서 10의 마이너스 2승까지 그냥 1000개 스텝으로 유니폼하게 나눠서 계단파처럼 계속 올라가는 그런 증가 함수, t에 대한 증가 함수라고 직선으로 쭉 올라가는. 근데 이게 증가하는 게 좋은 이유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고 싶은 최종 디스트리뷰션은 가우시안에 가깝게, 퓨어 노이즈에 가깝게 만들려다 보니까 노이즈를 점점 증가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실험적으로 해봤더니 그게 잘 되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타 t는 미리 정해진 어떤 스케일로 만들어진 그냥 함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0의 마이너스 5승에서 이렇게 조금씩 증가해 나가는 이런 함수다라고 보겠습니다. t고 0에서 1000까지. 자, 그러면 요 1 베타를 그냥 알파라고 치환을 하고, 그럼 이게 베타는 1 알파가 되죠. 이렇게 바뀔 수 있고, 자, 이걸 가만히 보면 약간 점화식이죠. 약간이 아니고 그냥 점화식입니다. 그래서 이 xt-1에다가 위에 t를 t 대신에 t-1 넣으면은 t-2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t-1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더해지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 계산을 해보면 앰플리튜드가 알파들의 곱으로 계속 곱해져서 소항까지 내려갈 수가 있어요. xt는 x-1 x0까지 가고, 여기에 나머지 예를 들면 라지 t-1개의 노이즈 항들이 있는데, 재미난 사실은 그 노이즈들이 서로 인디펜던트합니다. 그럼 확률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인디펜던트한 가우시안 노이즈들은 하나의 노이즈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곱해진 코에피션트들의 제곱의 합이 베리언스가 되는 가우시안 노이즈가 된다. 이게 왜냐하면 확률 이론에서 잘 알려진 사실은 가우시안 노이즈의 합은 또는 서메이션은 다시 가우시안이다. 굉장히 유명한 사실이죠. 그거를 이용해서 사실 t-1개 항의 노이즈가 쫙 더해져 있는데 그거를 하나로 퉁칠 수가 있다. 하나의 질문으로.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코에피션트가 1 알파 바. 알파 바는 정의가 1부터 10까지 다 곱해지는 이런. 그래서 이 점화식을 약간 일반항 형태로 표현한 거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xt라는 시점에 여기서 특정 타임 t라는 시점에서의 노이즈가 가해진 이미지는 오리지널 이미지에 이만큼 알파 바 t가 그런 구조가 된다. 근데 저 알파 바들이 다 1보다 작은 숫자인데 1보다 작은 숫자를 여러 번 곱한 거니까 굉장히 작은 숫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지나면
이 알파가 t가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건 거의 제로가 돼버리고, 즉 평균값이 제로고 이놈이 분산이 되는 그런 노이즈로, 즉 바로 이 상태죠. 이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자, 이거는 뭐 그냥 정해진 규칙대로 진행하는 프로세스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단계별로 노이즈를 더해가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자, 이때 요거를 다시 노테이션이 정확하지가 않은데, 정확하게는 엡실론 바라고 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엡실론하고 다른 거기 때문에, 여러 노이즈들을 합친 그런 노이즈이기 때문에 엡실론 바 t가 되는데, 요게 사실은 디퓨전 모델의 굉장히 핵심적인, 무슨 얘기냐면, 이 식만 봐도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제 라지 t 시간에 이런 노이즈에 가까운 어떤 이미지가 생겼으면 원래 이미지를 복원한다는 얘기는 x0만큼 하면 되죠. 그래서 이 식만 보면 이거를 여기서 빼주고, 그렇죠? 노이즈에서 이걸 빼주고, 그러니까 이 xt에서 이걸 노이즈를 빼주고, 그 다음에 요놈으로 나눠주면 오리지널이 복원된다. 그렇게 단순하진 않지만 이 식만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직관적으로도 거의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죠. 이놈을 오리지널 이미지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노이즈를 빼주는 과정이 어쨌거나 필요하다는 얘기죠. 정확하게는 단순하게 이렇게 디터미스트하게 빼주진 않지만, 그래서 이 빼줄 때 이 엡실론 바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 재미난 사실은, 지금 이런 이미지가 학습을 시킬 때 하나만 쓰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미지를 수백만 장도 잡고, 사실 수천만 장을 준비해 놓고 각 이미지별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갔다가, 그걸 한 수천만 번을 반복해야만 학습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엡실론 바를 딥러닝의 아웃풋으로 뽑아내는 그런 딥러닝 네트워크를 학습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듭니다. 그래서 그 엡실론 바를 정확하게 어떻게 에스티메이트 해야 되는, 추정을 해야 되는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직관적인 설명을 한 번만 더 하면, 왜냐하면 이게 디퓨전 모델이 사실은 상당히 직관적인 면도 있지만 상당히 난해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특히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들여다보면 알겠지만, 포워드 프로세스 계속 노이즈를 더해서 왔는데, 복원할 때는 사실 그냥 노이즈 없이 원래 X0를 찾아가면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노이즈를 구해서 그냥 계속 빼주니까. 그러니까 노이즈를 구해서 빼주는데 그 과정에서 또 한 번 노이즈를 더 이상하게. 이건 사실 직관적으로 사실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점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최대한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만 한번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XT라는 이 도메인의 수평축을 이렇게 좀 그려보고, 수직축이 이렇게 그러면 지금 2단계 왔을 땐 거의 피오 가우시안 노이즈에 해당되는 게 튀어나온다고 그랬죠. 이런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제로 도메인을 할까요? 헷갈릴 것 같습니다. 공간을 절약하려고. 자, N01에 해당되는 뭐 이런 가우시안이 나오고, 사실 훨씬 하이 디멘전인데 수평축이 그냥 그림을 그리기 편하기 위해서 몇 천만 디멘전을 그냥 원 디멘전으로 컨셉츄얼하게 오버 심플리파이 한 겁니다. 자, X0는 실제 이미지 디스트리뷰션이죠. 무지막지하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식적으로 표현 불가능한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얘기죠. 그런 사람 얼굴들. 이런 이상한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이미지는. 이게 X0의 앰플리튜드고 그거의 디스트리뷰션. 자, 근데 하나 재미난 사실은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 특정 사람의 얼굴, 사실 저게 256 by 256이면 2의 16상 64,000 디멘전의 벡터죠. 수평축이 64,000 디멘전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어느 특정 점을 하나 딱 찝은 것이 바로 이 이미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수평축에 어느 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이 점을 선택하면 제 얼굴이 나오고 이 점을 선택하면 여기 김세한 쪽의 얼굴이 나오고 이 점을 선택하면 이 학생 이름 뭐죠? 예? 예, 신 학생이 나오고 뭐 여기 딱 선택하면 여기 학생 이름 뭐죠? 예, 당신이 학생 얼굴. 어느 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각자 다른 점이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데이터셋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수많은 한 1000만 장의 이미지를 모았다는 얘기는 1000만 장의 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여기 김세한 쪽의 얼굴로 시작을 했다. 자, 그걸 가지고 디퓨전을 해서 노이즈를 계속 더해서 간다 그러면은 재미난 사실은 이 디스트리뷰션 상에 정확히만 대략 한 이쯤에 매핑이 된다. 그리고 만약에 제 얼굴로 여기서 시작을 해서 갔다. 계속 디퓨전에 가면 뭐 정확하진 않지만 이쯤에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그 1000만 장의 이미지들이 각자 이렇게 매핑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복원을 할 때, 리버스를 할 때는 예를 들면 요 점을 선택하거나 요 점 근처를 선택하면 제 얼굴에 비슷한 얼굴들이 복원이 되리라라는 희망을 갖는 거죠. 네,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이 포워드 프로세스가 하는 짓은 뭐냐면 여기 오리지널 이미지에 있는 디스트리뷰션의 점들을 이쪽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벡터 또는 점들로 매핑시키는 과정이고, 리버스는 이거를 영어로 복원해주는 인버스 오퍼레이션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노이즈를 복원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 어떤 이미지로 시작을 했느냐에 상관없이 복원할 때는 뭔가 그 이미지에 디펜던트한 어떤 노이즈들이 있다라는 그런 가정을 합니다. 그 가정을 하고 그 공통적인 부분들을 학습을 시켜서 여기에서 엡실론 1 더해지고 엡실론 2 더해지고 엡실론 3 더해지는데 이 1000만 장의 모든 서로 다 다른 노이즈로 이렇게 매핑돼 가지만 뭐라 그럴까요? 그 이미지를 복원할 때 그 공통적으로 필요한 공통 분모들이 있어요. 그 공통 분모에 해당 노이즈들을 엡실론 뭐라고 할까요? 엡실론 세타라고 할까요? 공통적인 노이즈들을 안에
있다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이즈들을 천만 장의 이미지의 공통적인 어떤 특성들을 뽑아냅니다. 딥러닝으로. 그래서 뽑아낸 그 이미지를, 노이즈를 계속 빼주는 과정을 하면은, 아주 놀라운 사실은, 요 근방에서 출발했던 이미지는 그것과 비슷한 이미지로 복원이 되고, 그러면 여기서 근방에서 출발했던 이미지는 여기 조교 얼굴과 비슷한 이미지로 복원이 되고, 실험적으로 이게 가능하다라는 게 보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제 직관적인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요거를 조금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원하는 것이 이제 왼쪽에서 XP에서 X0로 가는 건데, 그거에 관한 어떤 확률 분포를 한번 따져보자. 그죠? 스타팅 디스트리뷰션은 퓨어 가우시안. 그리고 전체 복원하는 과정에서 x 라지 t부터 x t-1 all the way x0까지 다 합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은 이와 같이 확률 이론의 체인 룰로 정확하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전 스텝의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다음 스텝의 이미지에 대한 분포, 즉 여기서는 분포만 가지고 프로세싱을 알고리즘을 진행한다는 얘기죠. 분포라는 얘기는 어떤 특정한 값을 아웃풋으로 뽑아내는 게 아니고 분포를 뽑아낸다는 얘기는 반드시 샘플링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분포라는 얘기는 바로 랜덤 베리어블을 얘기하고 랜덤 베리어블은 반드시 주사위 던지기 과정이 필요하다. 그 분포를 따르는 주사위를 던져야 된다. 그래서 랜덤한 오퍼레이션이라는 얘기죠. 근데 재미난 사실은 요 디스트리뷰션을 이유는 없는데, 사실 이거는 그냥 가정입니다. 이유는 없는데 가우시안으로 가정해보자. xt에서 x-1으로 갈 때 사실은 이게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처럼 한 스텝에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거를 바로 가우시안으로 가정을 해서 큰 문제가 됐던 건데, 여기서는 여러 단계로 잘게 쪼개서 가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랜덤한 데서 어떤 실질적인 복잡한 디스트리뷰션을 갈 때 원 스텝으로 가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를 1000개 단위로 잘게 쪼개면 부분은 굉장히 스무드한 가우시안에 가까운 디스트리뷰션이 되리라 라는 걸 가정을 해보자. 실제로 해봤더니 잘 되더라라는 게 디퓨전 모델의 가장 큰 성공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에서 나왔던 것과 어떻게 보면 동일한 이론적인 프레임워크인데, 디퓨전 모델도 마찬가지로 맥시멈 라이클리우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로그 라이클리우드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그걸 합니다. x0 복원했을 때의 x0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최대화하는, 이걸 최대화하는데 사실은 이게 다시 이퀄 사인입니다. 헬프고 이퀄이고, 이거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두 개 항을 합쳐보기 바랍니다. 두 개 항을 합치면 여기 분자 여기 분모 서로 캔슬되고, 이런과 이놈은 조건부 확률 정의에 의해서 바로 그냥 이게 튀어나온 것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굉장히 단순한 식이고, 자,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정보 이론의 컬백 라이블러 디스턴스가 되고, 이건 항상 양수라는 게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습이 잘 돼서 T세타라는 어떤 딥러닝 기반의 어떤 학습이 잘 돼서 잘 됐다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작은 숫자로 갈 거라는 걸 예상을 했을 때, 이게 항상 양수니까 이걸 무시하면 첫 번째 항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 첫 번째 항은 로어 바운드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을 베리에이셔널 로우 바운드라고 한다. 그래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랑은 사실 수학적인 구조는 굉장히 동일하다. 다른 점은 그냥 멀티플 스텝으로 가는 거 말고는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고, 자, 양변에 이제 첫 번째 항만 쓸 경우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어퍼 바운드로. 그래서 요거를 또 다시 체인 룰로 x1부터 t를 쭉 바꿔보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앞에 나왔던 이런 체인 룰. p 대신에 q에도 적용을 한 거죠. 그 다음에 p에 거고. 그래서 이 두 번째 항을 쭉 풀어 헤쳐보면 쭉쭉쭉 요게 앞에 나왔던 식이고, 첫 번째 항을 분리시킵니다. 두 번째 항부터 라지 t까지 더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분자분모에다가 자, 요 부분을 자, 요거는 포워드 프로세스죠. 자, 시간 이전께 주어지면 그 다음 거를 예측하는데, 자, 리버스 프로세스는 다음 시간께 주어지면 이전 거를 예측해요. 그래서 포워드가 원래는 이런 형태가 맞지만 리버스 프로세스의 순서에 맞춰주기 위해서 이걸 뒤집어줘야 돼요. 분포를 뒤집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꿔치기 합니다. X. 근데 그냥 바꿔치기를 사실을 해도 되는데 나중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계산상. 그래서 x0라는 걸 강제로 집어넣고 분자 분모 이런 걸 곱하면 이 세 가지 항이 요것과 동일하다는 게 조건부 확률 정의로 체크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분리해서 요 항이 나오고, 자, 요 놈은 그 동일한 구조인데 밑에가 한 스텝 더 큰 그런 분수함수들의 곱이죠. 로그들의 합이니까 그냥 로그 밖으로 나가고 안으로 다 곱해지는 형태인데, 쭉 곱해보면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서로 다 캔슬이 됩니다. 첫 번째 분자하고 마지막에 분모만 살아남죠. 첫 번째 분자는 요놈이니까 x1, x0. 그것과 이놈이 서로 캔슬돼서 없어지고 요것만 남고, 자, 마지막에 요거는 라지 t일 때 항만 살아남습니다. xt, x0 이리로 가고. 그래서 이 세 가지 항으로 분리가 됩니다. 유도 과정은 좀 지저분한데 차근차근 해보면 될 것 같고, 자, 이걸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 이게 디퓨전 모델의 전부이기 때문에. 디퓨전 모델이 왜 잘 되는가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 방법이. 자, 요 L이라는 거는 아까도 어디서 나왔냐면 maximum likelihood principle에서 꼭 필요한 log likelihood의 로어 바운드로 계산하는 거죠. 즉 이거를 최대화하면 likelihood도 최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부합되는 겁니다. 여기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이거는 이제 최소화해야겠죠. 그래서 세 가지 항으로 이 로스 펑션이 분리가 됩니다. 첫 번째 항, 이것은 컬백 라이블러고, 두 번째 항, 이거는 컬백 라이블러들의 합이고, 세 번째 항. 근데 첫 번째하고 세 번째 항은 거의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첫 번째 항에서 txt는 아까 pure 가우시안으로 가져간다고 했죠. n0 아이덴티티. 그 다음에 아까 이 칠판에도 설명했지만 베타 t를 충분히 키워가면서 계속 많은 스텝을 가면, 그러니까 적은 스텝을 하면 안 됩니다. 10스텝하고 그만해야지 했다가는 이런 깨끗한 가우시안이 안 나오죠. 그러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스텝은 많이 할수록 좋다. 1000스텝은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실험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 정도 가면 그때 마지막에 도착하는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됩니까? x0라는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계속 노이즈를 더해서 봤을 때 디스트리뷰션이 거의 피어 가우시안에 가까워지니까 사실 둘 사이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제로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고, 첫 번째 항 무시해야 된다. 얘기가 되겠고, 자, 마지막 항은 리버스 프로세스 x1에서 x가는 스텝인데,
원은 가우시안이지만 X0는 굉장히 이상한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했죠. 그래서 저걸 가우시안으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어불성설입니다. 이거는 사실 연산이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대체로 그냥 무시합니다. 연산이 불가능하지만 잘게 쪼갰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 이제 실험적으로 검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시가 되고 결국 요것만 미니마이즈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미니마이즈 한다는 얘기는 요게 우리가 딥러닝으로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고 요거는 아까 포워드 프로세스에서 이그젝트하게 계산을 할 거예요. 이그젝트하게 계산한 과정을 보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에서 두 가지 로스 펑션이 있었죠. 그 블락 다이어그램 왼쪽에 있었고 위에 오른쪽에 하나 있었는데 그 왼쪽에 있는 컬백 라이블러 디스턴스에 해당하는 그 부분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놈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고 어떤 특정 평균과 분산을 하는 가우시안이고 이것도 딥러닝이지만 아웃풋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가정을 한다 그랬죠. 불행히도 요 X0를 빼면 이게 가우시안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X0가 가우시안이 아니니까. X0를 빼고 싶은데 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형태로 가고 X0가 여기 들어가는 바람에 사실은 이런 텀이 나타나요. X0가 여기 없었으면 이것도 없어도 되는 건데 세상에 진짜 점심이 없듯이 뭔가 좋은 걸 하려면 약간의 희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스트리뷰션으로 둘 다 가우시안이기 때문에 컬백 라이브러리 디스턴스 이그젝트하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게 일단 가우시안이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되고 그 가우시안이면 어떤 평균과 어떤 분산을 갖는가를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요걸 계산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계산하는데 이거는 조건부 확률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X0 다 들어가 있고 XT를 곱하고 XT-1을 곱하고 XT로 나눠주면 타임 리버설이 일어나는 형태가 나옵니다. 참고로 이게 마르코프 프로세스라는 건데 사실 X0가 없어도 포워드가 마르코프 프로세스면 리버스도 마르코프 프로세스이긴 합니다. 다만 이게 X0가 안 들어가면 이게 가우시안이 안 되는 X0를 원하진 않지만 할 수 없이 넣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재미난 사실은 이 분자 분모가 동일한 구조의 식이죠. 그냥 타임 인덱스만 다르고. 자, 이놈은 이미 우리가 계산을 해놓은 겁니다. 어디서 계산했느냐? QXT, X0는 바로 여기서 계산을 해놨다. 무슨 얘기냐면 요게 평균이 되고 요게 분산이 됩니다. 그때 X0가 주어진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T나 또 T-1만 집어넣은 가우시안을 분포를 여기다가 갖다 집어넣으면 되고 자,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일일이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꽤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의가 이렇게 되는데 EQ가 이 안으로 들어가고 서메이션 안으로 들어가서 EQ 로그 이거는 KL이다. 그게 정의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자, 그래서 일단 요 디스트리뷰션은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면 그리고 요 놈도 QX, X-1, X0도 사실은
가우시안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세 개를 쭉 곱해보면 전체가 가우시안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평균, 뮤틸다하고 베타티를 쭉 복잡하게 뭐 한 몇십 정도, 줄 정도로 계산을 해보면 평균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건이 xt하고 x0가 있죠. xt하고 x0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방금 전 페이지에 나왔던 식이 있었죠. xt는 x0 하고 epsilon t의 어떤 합의 형태로 나눠졌는데, x0를 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 x0를 집어넣으면 x0를 없애버리고 x0 대신에 epsilon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epsilon t가 되는데, 하나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epsilon t는 각 타임 스텝에 더해지는 노이즈가 아니고 각 타임 스텝에 더해진 노이즈를 다 합친 노이즈입니다. 약간 다른 노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xt하고 안에 노이즈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p 세타도 사실은 뉴하고 뭐 이런 가우시안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시그마 t로 동일하게 가정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구조에서 p 세타도 여기서 우리가 에스티메이트 하려는 것은 주어지는 것과 에스티메이트 하려는 게 뭔가를 구별을 잘할 필요가 있어요. XT는 이미 포워드 프로세스에서 주어진 거고 쭉 전달되어 오면서 이거는 우리가 에스티메이트 하려는 거죠. 사실은 이것도 주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느 특정 이미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딥러닝의 어떤 사용 이유를 볼 수가 있는데, 어떤 특정 이미지에 디펜던트한 노이즈를 에스티메이트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려는 것은 생성형 AI예요.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 있었던 데이터를 복원하려는 게 지금 목적이 아니고, 트레이닝 데이터에 요 이미지, 요 이미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없었던 전혀 다른 중간에 어떤 포인트를 딱 집어넣을 때 새로운 이미지가 나오게 하고 싶은 게 목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가 사용됐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에 해당되는 노이즈를 학습을 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되게 나타나는, 수천만 장의 이미지를 쓴다고 그랬죠. 그 모든 것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공통분모적인 어떤 빼줘야 되는 패턴을 학습시키자는 거예요. 이게 딱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2장에서 배웠던 리그레션 문제라는 거예요. 수많은 인풋 데이터들 중에 이그젝트하게 그걸 매치는 못하지만 그걸 커브 피팅을 통해서 에러를 최소화시키게 하는 어떤 모델을 만드는 게 리그레션 문제였죠. 디퓨전 모델의 핵심은 결국은 저 리그레션으로 저 엡실론을 공통적인 패턴을 찾아내자라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이 좀 직관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각 이미지별로 다른 노이즈여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미지별로 특별하게 만들어지는 노이즈들은 우리가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예. 왜냐하면 원래 이미지 하나를 복원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전혀 이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포워드 패스가 어떤 펑션으로 이쪽에 매핑이 된다고 치면은 그거를 인버스 오퍼레이션 할 때 필요한, 인버스 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실 노이즈가 아닙니다. 이게 노이즈처럼 계속 그 이미지에서 뭔가 커렉션을 해줘야 되는 공통적인 항, 모든 이미지의 공통적인 항. 그래서 논문들이 이걸 노이즈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은 노이즈가 아닌 좀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스 오퍼레이션을 진행하기 위해서 모든 이미지들의 공통적인 어떤 매핑을 찾아냅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포워드 프로세스를
인버전 시키는 공통적인 펑션을 찾은 거니까, 인버스 오퍼레이션을 찾은 거니까, 각자 다른 포인트로 시작할 때마다 다른 이미지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어제 세미나 들은 사람들은 이론 얘기는 하지만, 옵티말 트랜스포트라는 이론이 사실은 딱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복잡한 디스트리뷰션을 다른 디스트리뷰션으로 옮겨버리고, 이 디스트리뷰션을 다시 가장 효율적으로 원래 디스트리뷰션으로 복원시키는 그거를 점차적으로 진행하는, 근데 그 과정이 물리학의 디퓨전 프로세스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그래서 디퓨전 프로세스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이론적으로도 상당히 심오한 부분들이 많고, 아주 단순한 레벨에서 보면 상당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좀 깊이 들어가면 직관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부분도 있어요. 수학으로만 다룰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이즈를 에스티메이트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 노이즈 엡실론 t, 우리가 원하는 컬백 라이블러를 아까 조금만 언급을 해주세요. 2번식 타임별로 저걸 계산해야 되는데, 2번식이 컬백 라이블러가 2개 가우시안인데, 이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 섹션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그 시계 구조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 디스트리뷰션에 이놈이 뭐 nmu1 시그마 1이고, 이렇게 되면 뭐 복잡한 방들이 있는데, 코베리언스 재미난 사실은 mu1, mu2에 L2놈이 들어가고, 뭐 나머지 자질구레한 항들이죠.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들은 우리가 학습하는 양이 아니고 그냥 이미 정해진 양들이기 때문에 대세 지장이 없어요. 무시해버리면 되고, 결국은 컬백 라이블러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평균의 차이의 스퀘어, 즉 L2놈이죠. L2놈만 미니마이즈 하면 된다. 그래서 요놈도 평균 뮤를 갖고 방금 유도한, 여기는 우리가 에스티메이트 해야 되는 뮤 세타죠. 둘 사이를, 뮤 세타도 사실 동일하게 이런 구조를 가진다고 가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 캔슬되고 앞에 뭐 코에피션트 남지만 엡실론 간에 L2놈만 살아남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온 알고리즘이 이런 알고리즘입니다. 자, 이런 L2놈인데, 이 L2놈의 인풋이 뭐가 돼야 되냐면 XT하고 X0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요게 XT고, 타임 스텝 T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XT는 다시 X0하고 S로 있죠. 근데 이게 좀 재미나게 리커시브한 구조를 갖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함수의 자기가 하려는 아웃풋이 자기 함수의 인풋인 이놈을 예측해야 되는데, 실제 포워드 프로세스 저장된 메모리, 노이즈, 그게 사실 인풋으로 들어가 있는 소리죠. 어쨌든 사실 이 형태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여기에 그냥 요 전체가 XT이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XT가 들어가고 그 타임 스텝이 들어가서 L2놈이 로스 펑션이고, 그걸 그냥 리그레션하는, 미니마이즈하는,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미니마이즈하는 그런 트레이닝을 과정을
겹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도 마찬가지로 옆에 나온 식들을 다시 조절을 해보면 다음 스텝의 평균은 이제 이런 형태로, 요거는 인퍼런스 할 때 과정이 되겠습니다. U 값이 바로 요 형태니까 요 식을 샘플링을 평균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시그마 t라는 분산을 더해주는데, 저거는 인디펜던트한 노이즈고, 시그마 t는 사실 요 베타 tilda t하고 같습니다. 베타 t도 주어졌고, 베타 t가 주어지면 이 알파 t도 다 주어집니다. 미리 다 계산할 수 있는, 그냥 미리 주어지는 항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트레이닝 과정은 이렇게 L2놈 리그레션을 하고, 샘플링 과정은 이렇게 아까 나왔던 U라는 평균을 예측하는, U라는 평균이 XT-1에 해당됩니다. 이전 타임 스텝에 이미지를 집어넣고 딥러닝으로 에스티메이트한 노이즈를 빼주고, 거기다가 시그마 T라는 추가적인 노이즈를 더하는, 이 시그마 T라는 추가적인 노이즈를 더하는 게 사실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노이즈를 이미 한번 빼줬는데 왜 또 노이즈를 더하지 하는 그런, 여러분들 좀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좀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궁금한 사람 물어보면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알고리즘의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재미난 사실은 트레이닝을 할 때 아까 한 수천만 장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수천만 장의 어떤 이미지들로 포드 프로세스를 하고, 그 중에 이 많은 타임 스텝 중에 1000스텝을 다 학습시키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수천만 장 곱하기 1000배를 학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중에 한 타임만 그냥 고릅니다. 무작위로 랜덤하게 고르고 그 한 타임에 대해서 노이즈를 구조로 트레이닝을 진행하게 되고, 샘플링은 모든 타임 스텝을 다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가 실패한 그런 오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냥 원샷에 여기서 이걸 바로 가려고 그러면 상당한 무리수다라는 거죠. 바로 가긴 어렵지만 조금씩 점차적으로 스무드한 트랜지션을 해나가면 원래 가까움으로 복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원리죠. 이게 놀랍게도 잘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X0, XT인데 이제 포워드가 이렇게 나오고 각 이미지별로 리버스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이쪽에서 그냥 아무 점이나 선택을 해서 리버스 프로세스만 돌려버리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얼굴들이 태어나고 시작한다.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거의 실사 사진과 맞먹을 정도로, 실사 사진과 거의 구별이 안 되는 지금까지 와 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놀랍게도. 자, 그래서 이제 디퓨전 모델이 처음 나왔을 때 두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한 가지 단점은 레졸루션, 화소수죠. 화소수가 작은 경우에 대해서 잘 작동을 하는, 왜냐하면 워낙 디멘전이 큰 거를 다루다 보니까 사실 256 by 256, 64 by 64 픽셀만 해도 썸네일 정도는 굉장히 큰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화소수를 늘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첫 번째 단점이 있었고, 두 번째 단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한 1000스텝 된다 정도 된다고 했죠. 보통은 이제 모든 딥러닝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트레이닝은 오래 걸리지만 인퍼런스는
거의 밀리세컨드, 마이크로세컨드 단위로 빠르게 일어납니다. 하나 딱 주면 바로 결과가 순식간에 튀어나오는데 이상하게도 이 디비전은 반대는 아니고 인퍼런스도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이유는 이 이터레이션을 계속 해야 되겠죠. 1000번을 어느 한 스텝을 스킵을 못하고 계속 다 해야 되기 때문에 1000스텝이 있다는 얘기는 인퍼런스를 1000번 하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계산량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다른 딥러닝보다 1000배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는 거고, 이제 어제 세미나에 이제 참여했던 사람들은 봤겠지만은 1000스텝을 다 가지 말고 그거를 좀 줄여서 10스텝 만에 오리지널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최신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복잡한 내용이라 그래서 다루진 않고, 화소수를 늘리는 전략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면, 그런 테크닉 중에 이제 파퓰러한 게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게 이미 나와 있고, 자, 요거는 어떻게 보면 베리에이션 아우토인코더하고 결합을 해서 쓰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베리에이션 아우토인코더가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면서도 동시에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을 했지만, 이게 디멘전 리덕션을 하는 대표적인 기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하이 디멘전al 스페이스를 로우 디멘전al 스페이스로 보내버리죠. 자, 그래서 굉장히 높은 화소수의 이미지를 어떤 데이터셋이 주어지면 디멘전al 스페이스를 보내버리고, 레이턴 스페이스라고 하죠. 로우 디멘전al 스페이스에서 디퓨전 모델을 돌린다. 그리고 거기서 복원이 되면 이게 포워드 프로세스고, 그 다음에 리버스 프로세스를 해서 다 끝나면 X0가 나오면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에 디코더를 돌려서 오리지널 스페이스로 보내주는, 그래서 하이브리드적인 방법이다. 베리에이션 오토인코더로 디멘전을 리덕션하고, 리덕션된 스페이스에서 디비전 모델을 돌리는, 뭐 복잡해 보이지만 단순한 아이디어죠. 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디퓨전 모델이 이런 컨디셔닝이 컨디셔널 제너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프롬프트라고 하죠. 어떤 원하는 텍스트를 집어넣으면 그 텍스트에 맞는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8장에서 배웠던 랭귀지 모델로 트랜스포머죠. 트랜스포머로 인베딩을 해서 어떤 문장을 딱 지어주면, 예를 들면 우주선을 타고 날아가고 있는 무슨 침팬지를 문장으로 딱 집어넣으면 이거를 트랜스포머로 인베딩을 해서 여기에 어떤 인베딩 벡터를 집어넣고, 각 아까 엡실론이라는 노이즈를 에스티메이트하는 스텝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인풋이 아까 이전 타임 스텝의 이미지하고 현재 타임 스텝 인덱스 두 개만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컨디셔닝 하는 정도, 워드 인베딩 같은 정도들, 그거를 집어넣어서 학습을 시키면, 그러면 인퍼런스 할 때 새로운 문장을 넣으면 그 문장의 컨텍스트에 맞는, 문맥에 맞는 그림이 튀어나오게 그런 형태로 발전을 시킬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디셔닝 할 때 문장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예시 그림을 넣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러이러한 배경 화면 상황에서 이런 이미지에서 댄싱을 하고 있는 말을 그려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배경을 갖는 말이 나올 수 있다. 컨디셔닝이 꼭 텍스트로 만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미지나 텍스트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상업적으로 발전시킨 게 달리2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달리2는 그냥 예시만
실제로 뭐 이런 굉장히 실제로 만들기 어려운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텍스트로 어떤 디스크립션을 하면 그 디스크립션에 걸맞는 굉장히 창의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뭐 이런 얘기가 이런 응용들은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시간이 남을 때 한번 공부를 하고 일단 기본적인 베이직한 이론은 여기까지인데 일단 그 전에 배웠던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BA, 겐, 디퓨전 모델, 뭐 플로우라는 건 안 배웠는데 이거 구조가 이런 식으로 다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 확률 분포로 인코더, 디코더가 이루어져 있고, 걔는 제너레이터에 해당하는 게 디코더하고 비슷한 구조인데 확률 분포를 뽑아내지 않고 그냥 디터미스틱한 펑션인 거죠. 둘 다. 그런 점이 차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가 멀티플 스텝으로 계속 반복돼서 진행되는 게 일종의 디퓨전 모델하고도 비슷하다라고 자, 그래서 이게 보면 이 인코더, 디코더가 합쳐져서 그냥 한 스텝으로 모여져서 여러 스텝이 반복되는 그런 구조라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아까 엡실론을 에스티메이트하는 이게 딥러닝 구조를 쓴다고 했죠. 정확하게 언급은 안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 7장에서 다뤘던 세그멘테이션 많이 쓰는 유넷이라는 구조가 있어요. 스틱 커넥션을 각 레졸루션을 다 연결시킨 구조가 있었는데 유넷 구조를 쓰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유넷 구조랑 비슷하죠. 느낌이 스틱 커넥션만 붙어 있으면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디퓨전 모델 기반의 상업적인 응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되면 다시 돌아오고 혹시 시간이 모자라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파트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라는 타픽이고 주로 이제 기본적인 원리는 우리가 영상 쪽에 관련돼서 설명을 하겠지만 사실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 제일 처음 성공한 곳은 사실 영상 쪽이 아닙니다. 사실은 NLP 쪽이고 어떻게 보면 이 트랜스포머 첫 번째 성공 작품이 버트라는 거였죠. 버트의 그 마스크 랭귀지 모델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생각을 해보면 정확하게 셀프 슈퍼바이저예요. 무슨 얘기냐면 비지도 학습인데 비지도 학습을 지도 학습처럼 하는 그런 좀 이상한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인풋이 있는데 인풋 자체가 타겟이 된다는 그런 케이스가 똑같은 걸 쓰면 말이 안 되니까 거기에 인풋에 몇 개를 지워버리고 그 몇 개를 알아맞힌 구조. 그래서 인풋을 그대로 쓰고 타겟을 자동으로 생성시키는 그런 방법. 이미 NLP에서 대성공을 거뒀죠. 그래서 컴퓨터 비전 쪽 분야에서도 이게 그쪽에서 대성공을 거뒀으니 여기에 안 쓸 이유가 없다 해서 이제 최근에 많이 가져다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상 쪽에만 쓰이는 기법이 아니고 굉장히 제너럴한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최근 2, 3년 사이에 이제 모든 머신러닝, 딥러닝이 이 방향 다 바뀌어버린 면이 있어요. 버트나 트랜스포머 계열, LLM도 그렇고 기본 방법론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랬죠.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에 커스터마이즈된
네트워크를 설계하고 학습시키는 게 2, 3년 이전의 전략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그 이후부터는 2, 3년 전부터는 엄청나게 많은 제너럴한 데이터를 레이블 없이 가져다가 언스퍼바이즈, 정확하게 하면 셀프 스퍼바이즈입니다. 셀프 스퍼바이즈로 무지막지하게 많은 데이터를 가져다가 학습을 시켜놓고 굉장히 많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그리고 각자 스피시픽한 프로블럼들은 마지막에 헤드를 하나 더 붙여서 아니면 약간의 파인 튜닝을 해서 쓰는 이런 데이터를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프리트레이닝의 가장 중요한 학습 방법론이 뭔가를 생각해보면 바로 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이다. 그래서 이 최근에 이 NLP 분야든 뭐 디퓨전 분야든 그 분야에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방법론이 바로 셀프 슈퍼바이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딥러닝 기초를 배우는데 이걸 안 배울 수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뭐 이런 방법론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나중에 좀 설명을 하겠지만 컨트라스티브, non 컨트라스티브, 뭐 셀프 디스틸레이션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프리트레이닝을 잘 시켜놓은 모델들, 이런 모델들을 이제 뭐 그런 NLP 분야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LLM이라고 부르지만 NLP나 컴퓨터 비전 뭐 상관없이 관련 없이 분야에 관련 없이 부른다 그러면 그런 모델들은 다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버트도 파운데이션 모델이고 어떻게 보면 챗 GPT도 기본적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봐야겠죠. 그걸 가지고 뭐 계속 뭐 로라나 파이트닝을 쓰는 거니까. 자,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의 기본 원리다. 아니고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은 역사가 꽤 오래됐습니다. 한 90년대부터 나와 있는 개념이고, 타겟 그라운드 트루스를 자기 자신이 쓴다라는 셀프 슈퍼바이즈의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 나왔던 개념은 프리테스트 러닝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걸로 셀프 슈퍼바이즈를 하고 다른 좀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웨이트 그대로 가져다가 추가적인 리니어 네트워크, 피드포드 네트워크 한두 개를 여기 붙여서 여기만 파인 튜닝을 해서 특정한 문제를 푸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예시를 하나 들면은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샘플 간의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 그런 방법론이 있고 또 하나의 이미지 샘플 안에서 관계를 설정하는 방법론이 있다. 하나의 이미지 안에 있는 걸 먼저 설명을 하면 이게 아까 얘기했던 특정 부분을 지운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NLP의 마스터 랭귀지 모델도 어떤 문장에서 일부 단어들을 지우고 알아맞히는 형태로 버트를 학습시켰죠.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을 학습시켰죠. 동일한 버트하고 동일한 구조죠. 구조가 있고 이미지가 있으면은 뭐 3x3으로 블락을 쪼갰을 때 이 중에 여기 지워버리고 가운데 지우고 여기 지워서 지운 걸 집어넣고 지워진 놈들을 재생성하게 만드는, 자, 이런 거를 컴퓨터 비전에서 인페인팅이라고 합니다. 자, 인페인팅이 사실 매스트 랭귀지 모델링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죠. 그런 방법론이 있고, 또는 하나의 이미지가 주어지면 우리가 6장 정도에서 우리가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배웠죠. 그래서 이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로테이션 할 수도 있고, 뭐 컬러를 바꿀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동일한 물체죠. 그래서 각각 동일한 네트워크를 통과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피처 벡터들이 같은 샘플에서 오는 거는 가까워지게 하고, 다른 아예 강아지가 아닌 뭐 예를 들면 여기에 거북이가 들어왔어요. 그 거북이에서 오는 다른 샘플들을 멀어지게 해야겠죠.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 방법론,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법론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프리텍스트는 좀 꽤 오래된 방식입니다. 한 십몇 년 전에 나온 방식이고, 대표적인 게 이런 직소 퍼즐을 만드는 학습 방법론. 무슨 얘기냐면, 이런 호랑이 사진이 있으면 다득판으로 나누고 마구 그 직소 퍼즐처럼 마구 순서를 바꿔버립니다. 딥러닝 네트워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이 인풋을 받아서 이것들을 순서를 다시 재동본해서 오리지널 이미지를 순서를 찾아내줍니다. 이 순서를 찾으려면 물체 컨텍스트를 알아야겠죠. 무슨 얘기냐면 이게 호랑이의 바디면 이 바디들끼리 서로 연결이 돼야 된다. 이게 얼굴이면 얼굴하고 뭐 예를 들면 꼬리 부분은 멀어져야 된다. 이런 게 학습 과정에서 학습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그게 학습이 제대로 됐다 그러면 이놈을 다시 랜덤하게 셔플링해서 이렇게 고쳐줘야 하는 타스크, 이거를 직소라고 하고, 또는 이렇게 다양하게 로테이션을 했을 때 로테이션 된 각도를 알아맞히는 이런 것들을 프리텍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타스크 자체의 결과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타스크를 할 때 그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중간에 나오는 피처 벡터, 로짓이라고 하죠. 그 소프트맥스 직전에 나오는 그 피처 벡터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학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라운드 트루스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이미지가 주어지면 랜덤 서클에서 이제 이걸 인풋으로 쓰고 이걸 타겟으로 해서 계속 학습시키는 거니까. 그렇죠?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천만 장, 사실은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은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그랬죠. 레이블이 없으니까 이게 아까 문 좀 열어놓네. 레이블이 없으니까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더 많은 데이터를 갖다가 때려넣어서 그동안 100만 장만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수억 장을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나중에 설명하는 커머셜 툴들이 굉장히 많은 인식으로 슈퍼바이즈 러닝을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 피처 벡터들을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도 부르고, 이런 것들을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잠깐 설명을 한 건데, 그래서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동일한 오브젝트에서 온 놈은 그 로스 펑션이, 그리고 로스 펑션은 내적을 씁니다. 기본적으로 내적을 쓰는데, 노멀라이즈 된 벡터의 내적이니까 이게 코사인 값이 나오고, 두 벡터에 그 코사인 값을 소프트맥스로 통과시킨 거, 그 값이 같은 오브젝트는 최대화되고, 그 다음에 그 다른 오브젝트는 최소화되도록 그런 로스 펑션을 디파인을 해서 쓰는 이런 방법을 이제 컨트라스트 러닝이라고 했죠. 그런 방법을 쓰는 방법인데, 이 컨트라스트 러닝이 단점이 뭐냐면 그 많은 네거티브 샘플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다른 오브젝트 샘플. 그래서 다른 오브젝트를 보려면은 여러 이미지들이 동시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한 배치 안에, 미니 배치 안에 그 배치 사이즈가 굉장히 커져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전 개인이 구입할 수 있는 GPU 수준에서는 최대로 집어넣을 수 있는 배치 사이즈가 한 128 정도, 거기는 몇천 개를 집어넣어야 되는 비싼 GPU를 써야 된다는 거죠. 이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라스티브 러닝 말고 non-contrastive learning이라는 또 방법론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인포메이션 옵티마이제이션. 이름들이 좀 뭐
어려워 보이는데 개별적으로는 뭐 개념들이 좀 단순합니다. 컨트라스트 러닝은 기본적으로 비슷한 오브젝트들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피처 벡터, 인베딩 벡터를 서로 가깝게 만들고 크로스 펑션으로 L2 노브 같은 거죠. 아니면 아까 얘기한 코사인 시뮬레리티가 커지게 만들고 반대니까 그렇게 하고 뭐 다른 오브젝트들은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그게 이제 컨트라스트 러닝의 기본 개념인데 즉 동일한 오브젝트에서 온 다른 이미지들을 오그멘테드 된 이미지를 포지티브 샘플이라고 하고 다른 오브젝트에서 온 것들을 네거티브 샘플이라고 합니다.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를 동시에 써야 되는데 이 non 컨트라스트인 것들 이런 계열의 알고리즘들은 포지티브 이그젠트 하나만 쓰면 네거티브를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알로우 트윈, WMSE, 그 다음에 VIC 렉이라는 게 있는데 개념은 엄청 간단합니다. 아까 컨트라스티브랑 구조가 굉장히 비슷한데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이미지가 있고 두 개 서로 다른 오그멘티션을 만들어서 동일한 오브젝트인데 뭐 로테이션만 바꾸든가 컬러만 바꾸는 겁니다. 동일한 네트워크를 통과시켜면 그러니까 같은 오브젝트지만 다른 뷰 포인트로 본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두 개가 같아지게 만드는 게 기본적으로 아이디어인데 여기는 약간 통계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각 개별적으로 같아지는 건 너무 쉬운 방법이고 그러지 말고 약간 굉장히 많은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통계적인 어떤 값들을 구해갖고 그것들의 코베리언스라는 매트릭스를 구해서 각각의 다른 이미지들의 코베리언스라는 매트릭스를 구해서 그게 아이덴티티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게 기본 목표입니다. 아이덴티티에 가깝게 만들어준다는 게 뭐냐면 각 그 인베딩 벡터들, 피처 벡터들이죠. 여기에 나오는 이 벡터들이 서로 각 그 디멘전 엘레멘트별로는 서로 거의 인디펜던트해지고 언코릴레이트 되고 그 다음에 그 각 엘레멘트들만 서로 자기와 자기 자신들은 계속 일정한 값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구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는 네거티브 샘플이라는 개념 자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이미지가 있고 하나의 오그멘테이션 주, 또 다른 오그멘테이션 주. 그러니까 이건 뭐 마이너스 90도 돌리고 이거는 플러스 90도 돌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인코더 통과시키고 여기서 어떤 레프레젠테이션 인베딩 벡터 나오고 그거를 또 다른 MLP 통과시켜서 최종적인 인베딩을 각각의 오그멘테이션에서 구하고 요걸 하나의 벡터, 요걸 하나의 벡터라고 하면 요거는 칼럼 벡터로 쓰고 그 다음에 요 놈은 트랜스포즈 탑에서 여기다 곱하면 행렬이 나오겠죠. 그 행렬의 평균. 근데 평균을 구하려면 한 샘플만 되죠. 그래서 배치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 한 이미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미니 배치에 한 1000장 정도가 들어간다. 그러면 1000장이 들어갔으면 1000개의 페어가 나오겠죠. 2000개 이미지. 각각에 대해서 그런 행렬들 곱한 것들이 다 계산이 되고 그 1000개들을 다 더해서 평균을 취해버리면 그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정의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둘 사이는 원래 같은 오브젝트에서 왔으니까 이 다이아고널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각 엘레멘트들은 서로 인디펜던트하게 만들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철학입니다. 그래서 그게 로스 펑션으로 들어가게 되는. 자, 이것도 셀프 슈퍼바이스죠. 왜냐하면 타겟이 없습니다. 인풋 하나만 들어가고 인베딩 나온 거를 코베리언스 계산, 코베리언스만 미니마이즈 하니까 타겟이 없는, 즉
코베리언스가 어떻게 보면 로스 펑션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셀프 슈퍼바이저리 된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뇌과학 쪽에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약간 여기서 다이아고널 텀이 아닌 오프 다이아고널 텀들이 뭔가 값이 존재하면 안 좋은 건데 그게 존재한다는 얘기는 뭔가 리던던시가 있다는 무슨 얘기냐면 서로 간에 같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난제로 밸류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죠. 혹은 리던던시가 크다는 얘기는 프로세싱을 효율적으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뇌과학에서도 인간의 두뇌가 굉장히 리던던시를 최소화하면서 뭔가를 프로세싱을 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뇌과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발로라는 사람이 그런 이론을 제시를 했는데 그 이론에 인스파이어를 받아서 이런 이름이 생겼다라고 되겠고요. 자,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복잡한 이론이긴 한데 4개의 오그멘테이션 하나의 이미지가 들어가고 4개의 오그멘테이션을 만들었다. 4개가 인코딩 되는데 조금 고등한 사실 여기 대학원에서 배워야 될 일인데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주어지면 그 새로운 벡터를 각 컴포넌트들이 인디펜던트하게 또는 언코릴레이트 되게 만들어주는 통계적인 신호 처리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런 걸 화이트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어떤 코베리언스가 주어지면 그거의 인버스의 스퀘어 루트가 화이트닝 벡터가 되는데 그거를 주어진 인베딩 벡터에 곱해주면 각 엘레멘트별로 어떤 인베딩 벡터 있으면 각 엘레멘트별로 코릴레이션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요. 인디펜던트하게 만들어요. 컴포넌트 와이즈 인디펜던트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 각각의 오그멘테이션들을 이런 화이트닝 오퍼레이션을 거쳐서 그냥 이거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입니다. 어렵게 얘기하면 싱귤러 밸류 컴포지션하고 뭐 스퀘어를 취하고 인버스 취하고 이렇게 하면 계산이 됩니다. 복잡하지만 그걸 계산해서 여기다 집어넣고 언코릴레이트 된 벡터를 만들어서 4개의 벡터가 나오는 거죠. 인베딩 벡터가 4개의 벡터 간의 L2놈 4개에서 2개씩 뽑아내는 콤비네이션은 포출수니까 6개였죠. 6개들의 L2놈을 다 더해갖고 그걸 미니마이즈 그런 구조가 전부 MSE라는 이것도 셀프 슈퍼바이즈죠. 인풋만 들어갔지 밖에 타겟이 없어. 그냥 코베리언스만 가지고 계산이 되는 그런 방법론이 되겠고요. 자, 이제 같은 계열의 알고리즘인데 VIC 레귤러라이제이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발로 트윈스라는 거를 살짝 계산한 알고리즘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갖다 쓰고 추가로 이 두 벡터가 가깝게 최대한 L2놈이 가깝게 되게 하는 그런 로스 펑션 하나 더 더하고 그 다음에 이런 계열의 알고리즘들 문제점이 뭐냐면 실험을 해보니까 그라운드 트루스가 없고 타겟이 없이 학습을 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학습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안 되는 이유 중에 초반에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너무 뭐라 그러죠? 그런 답을 나이브한 답을 내버리는 약간 스트레이트포워드한 그런 솔루션을 내버리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아이덴티티로 코베리언스를 만들게 하려면은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하게 되면은 이 인베딩 벡터를 그냥 무조건 항상 이미지에 상관없이 똑같이 항상 똑같은 것만 나오게 해버려도 컨스턴트 벡터가 계속 튀어나오게 해도 약간 겐이라는 데에서 발생했던 건 모드 컬랩스하고 되게 비슷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학습은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딥러닝이 학습하다가, 아니다, 귀찮으니까 아무것도 안 할래. 그냥 항상 컨스턴트 벡터만 내보낼래. 이렇게 돼도 저 오브젝트 펑션이 미니마이즈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컨스턴트도 이게 최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컨스턴트가 못 나오게 하도록 또 뭔가를 하나,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벡터의 베리언스 자체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도록 하는 그런 펑션을 추가한 것이 BIC 트랙 오퍼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관한 뭐 추가적인 요약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고 시간 여유가 살짝 있으니까 오늘은